하루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 상으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현금 인출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0,000건 이상,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거나 뒷돈을 줄 때 이 사과 박스에 현금을 담아서 주는 장면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는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꼬리표가 없다 보니 자금 추적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보통 불법적인 거래를 할 때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받은 현금을 계속 현금으로 들고 있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불법적인 현금 거래가 쉬워지니 이 범죄도 좀 더 쉬워질 테잖아요. 뒷돈을 받아도 걸리지 않을 테니 이 부정부패도 많아질 테고요. 따라서 불법 자금의 유출임이나 또는 비정상적인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일정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 국가기관으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현금을 몇 억씩 입금하거나 출금을 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현금을 몇 억씩 입금하고 출금했다면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여러 국가기관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통보를 하게 되어 각종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알려드리자면 우선 은행끼리는 입출금 내역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만 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A은행 900만 원, B은행 900만 원씩 각각 입금을 하였다면 총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지만 각 은행별로는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은행의 ATM 거래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한 거래 금액은 또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에서 현금 900만 원을 입금하고 동일 은행 ATM기로 900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 하루 현금 거래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입금과 출금 금액은 따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적용이 되는데요.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을 하였다면 각각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집착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가령 딱 한 번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현금 거래를 하였다면 이 거래 내역은 일단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내역이 전달은 됩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무조건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 사람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2,000만 원 정도 현금 거래는 금액 수준이 범죄와 연결짓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액 수준이 불법 자금 의혹이 강할 경우에만 경찰이나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하루에 900만 원씩 매일 100일을 입금하면 총 9억이 될 텐데요.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주면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모니터링하는 의미가 전혀 없겠죠. 이를 막기 위해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에 따라 금액 상관없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가령 친한 은행 직원이 있는 지점에서 매일 1,000만 원 미만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거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 임직원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은행 직원과 친한 사이라고 해서 좀 봐달라고 부탁해도 이를 은행 직원이 봐준다면 은행 직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눈 감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입금과 출금 둘 다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입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일단 출금 같은 경우에는 출금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요.
현금을 출금해서 집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많아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금 출금 절차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하게 됩니다. 현금을 인출하려는 목적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상세 면담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분명한 사유를 알려줘야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내 돈으로 현금을 뽑겠다는데 무슨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 현금으로 인출을 해달라고 막 우기게 되면은 이때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 없이 현금 인출을 고집하게 되면 은행원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하다가는 현금 인출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금보다 입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큰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현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현금 출금보다 입금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세우고 경찰이나 국세청에 정보를 자주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금 입금은 출금과 달리 금액이 조금만 크게 돼도 각종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문제없이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흔히들 돈 세탁이라고도 하죠.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본인의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보통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 매출은 국세청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현금 매출 경우에는 국세청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곳을 가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금액을 할인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기 위함인 거죠. 사실 이건 꽤 흔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실을 국세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기에는 국세청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현금 입금을 많이 하는 사업자들을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10,000건 이상,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였다면 현금 매출로 추정하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가 된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현금 출금을 많이 하신다면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현금 출금이 많게 되면 추정 상속 재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이란 상속일 2년 이내에 고인의 현금 출금액이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현금 출금액이 많은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 현금의 사용 용도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어디에 사용하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거액의 현금을 출금을 하게 되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계좌 이체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현금 입금 내역이 많다면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게 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출금 내역이 많다면 매도인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추정하여 다운계약서를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현금을 입출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모든 통장의 이체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이체한 통장을 위주로 제출을 하게 되니 이 매매 대금을 이체한 통장만큼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